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하죠.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권혁중의 일타 경제.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중국 경제 심상치 않아요. 특히 부동산 위험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고요. 그런 것이 이제 소비 위축까지 이어지면서 뭐 중국 경제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비구이위안이라고 중국 그 부동산 개발 회사 중에서 거의 뭐 탑 5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게 디폴트 위기에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은행에 영향을 줍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부동산 업체들이 뭐 대출금을 못 갚는다. 그러면 이제는 상업은행 중심으로 사실 위기가 또 전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가 소비 위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영향에 시사하는 바가 좀 큰데 중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부동산이 거의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 자체가 연초에 좀 반등을 했어요. 중국 부동산이. 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연초에 반등하다가 6월과 7월 들어와서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그 소비자들이 부동산 가격 떨어지니까 소비가 이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빚내서 뭐 아파트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했는데 대출금은 계속 오르죠. 그다음에 자산 가치는 떨어지죠. 그럼 결국에는 지갑에서 나가는 걸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이게 중국 경제가 부동산에서 다른 범위까지도 지금 전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보면 부동산 시장 보면 다시 한번 영끌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양극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서울 일부만 그렇지 이게 정말 지방 부동산이나 서울 지역의 뭐 다른 지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팩트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확대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중국의 부동산이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된 건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1990년대에 부동산을 이제 민영화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면서 거대한 부의 이전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중국 국민들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그 부동산 시장이 중국 GDP의 25%가량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어요. 무엇보다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이제 뭐 시진핑 국가 주석의 이제 국정 기조였죠. 공동 부유 이거였는데 그 당시 어떤 일을 하냐면 부동산 기업 중에서 헝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개발업체인데 여기가 이게 부실해져요. 그런데 때마침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동부를 외칠 때였어요.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규제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규제를 하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다른 부동산 업체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태까지 이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도미노 현상처럼 뭐 지금 기업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내가 투자했던 돈을 받지 못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돈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중국 당국은 이건 뭐 심각한 위기 아니다. 정부가 수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습할 수 있을까요? 모두는 다 그렇죠. 위기가 오면은 정부는 항상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아직 미지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중국 정부가 이제 주택 구매 제한을 이제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심심치 않게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풀어줄지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전반적으로 다 풀어준다 그러면은 지금 뭐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얼마나 풀어줄지.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막 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 위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 전반의 침체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전 세계랑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방 국가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지금 뭐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특히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3% 기록을 했고요. 7월 달입니다. 7월 기준으로.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마이너스 4.4%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동시에 나란히 이제는 마이너스를 친 게 2020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뭐 침체예요. 확실히 이제 중국 경제는 지금 침체 구간으로 가고 있고 이게 지금 JP 모건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도 기존 6.4%에서 4.8% 크게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안 되죠. 그다음에 물가도 낮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제는 침체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중국 경기가 왜 뭐 디플레이션 간 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실 텐데 사실 상관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뭐 수출의 30%를 사실 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중국이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그러면 뭐 소비가 일어나진 않잖아요. 물건을 사지는 않으니까 일단.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 지금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사실 국채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약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미국 국채 가격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국채 상승, 금리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미국의 국채 10년물짜리가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이 위안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위안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서 이제 국채, 미국 달러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채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1위고요. 2위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위안화 떠받치기 위해서 이제 국채를 매도를 막 던지다 보니까 금리가 막 상승해요. 이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아지죠. 근데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우리나라의 채권 금리에 또 영향을 그대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뭐 어떤 분들은 지금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영끌족이 다시 탄생하고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내가 투자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하는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주의하셔라. 뭐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는 버리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동감하거든요. 지금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마당에서 우리나라 대출 금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뭐 중국 경기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국 경제 상황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 방금 얘기하셨는데 그건 우리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뭐 낙관론, 비관론이 공존하던데요. 예, 이게 낙관론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약간 시각을 조금 달리 보셔야 돼요. 예, 어떤 거냐면 일단은 중국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는 물가가 낮아집니다. 그럼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일단은 서방 국가나 우리나라는 물가가 높아서 난리잖아요. 근데 중국은 세계 공장이에요. 여기서 물건을 싸게만 공급해 준다 그러면 오히려 서방이나 우리나라에 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이제 잠재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각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중국의 디플레이션 이런 경기 침체가 오히려 이제 서방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다운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최근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크먼 뉴욕 시립대 교수죠.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유 사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자재 수요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원유 가격,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시각도 존재한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이런 디플레이션이 낙관론으로서 또 세계 경제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또 보시면은 야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좀 굉장히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부정적인 이유는 아직은 이게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하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는 부분은 약간 부정적 요인인데 긍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한한령이 풀렸잖아요. 중국의 단체 관광객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어떻게든 간에 중국은 소비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한한령이 풀리면서 돈 쓰라 이거죠. 이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단체 관광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하늘에서는 220만 명이 될 거다라고 이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돈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예상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한 0.06% 정도 좀 상승시킬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작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소비를 풀고자 하는 부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냥 잘 성장할 줄만 알았던 중국, 중국도 고비를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네.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시간. 끝장 토론 각설하고. 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이종원 박사 먼저 뜬 인물. 네, 저는 나경원 전 의원 꼽고 싶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단법인을 이제 발족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정치 활동 재개 이렇게 이제 관심을 끌면서 내년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 선거 관련해서 본인의 역할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 이게 과연 대통령하고 교감하에 진행되는 일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도 지금 여러 가지 관측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단법인 발족식을 했다는 게 뉴스라기보다는 그 발족식에 국민의힘의 대표, 원내대표, 당 사역이 총출동했다는 게 뉴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긴 한데 나경원 의원이 일단은 이제 이런 정치 활동을 본격화한 그 배경 관련해서 지금 이제 관심이 더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 배경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자가 발전이냐, 아니면 뭐 윤 대통령하고 교감하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근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대표 나가지 말라니까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바뀐 거예요? 근데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지금 촉각을 세우는 거죠.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가는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당 사람들이 다 갔다는 거는 이제 당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했으니까 공천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본인이 원하는 데를. 이제 그리고 또 지역을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 동작이라는 데가 사실은 뭐 또 만만치 않은 동네거든요. 또 딴 사람이 누가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천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공천 분위기. 정도 줄 수 있다 정도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의힘 지금 집권 여당이 별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 아니 당선된 자리가 몇 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뭐 19대, 20대, 21대 이렇게 보면 남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아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알만한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럼 수도권 선거에 뭐 계속 나오는 게 한동훈 얘기 나오는데 이분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선거를 할 건 아니잖아요.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끌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금 뭐 나경원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도 좀 이름 있고 중량 있는 사람 필요하니까 다시 이제 아마 그런 분위기가 서로 이해관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금주의 뜬 인물 현근택 변호사는? 이게 뜬 인물 찾기 참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근데 어쨌든 이동관 위원장 임명장 받았으니까 뭐 꼽겠습니다. 이게 꼭 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임명장이야 뭐 당연히 받을 걸로 예상이 됐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고민이 아마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동관 위원장 얘기 나온 그게 좀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네. 방통위원회 그 구성 얘기가 좀 논란이던데 그 얘기는 이따가 좀 하도록 하고요. 자, 금주의 진인물 이종훈 박사. 네,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 꼽고 싶은데요. 예상이 됐던 일이긴 한데 징계가 좀 센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고. 그러니까 그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딱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제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절차는 약간 좀 철회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의미에서 뭐 의원직 사퇴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일부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결국은 이제 그거와 유사한 그런 결론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이분도 이미 진 것 같아서 이번에만 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가부 장관 김영숙 장관이 지금 어쨌든 이제 전벌이 끝났고 누군가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그 책임의 시간이 왔는데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주무부처 장관이었거든요. 힘이 있든 없든.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인사 예산은 다 했었기 때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이 런닝맨을 찍었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는 해야 되는데 이제 여야 합의하면 언제라도 나올 수 있게 국회에 있다라고는 하는데 또 아직 출석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찾아다닌 거죠. 그런 일도 사실 없었는데 또 대변인 화장실에 있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여가부 장관은 국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거를 동의를 해줘야지. 왜냐하면 주무부처 장관이 안 나오면 다른 분들은 다 의미 없거든요. 주무부처 장관이 그 관련 상임위의 증인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 상임위원회 이름이 여성가족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위원회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안 나오면 됩니까? 그렇죠. 그 주무부처 장관이고 여당이 자꾸 이분을 이제 증인으로 하는 걸 대해서 자꾸 뭐 다른 분들하고 엮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당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보니 이제 자꾸 뒤로 숨기는 거죠. 아시다시피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잼버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공분을 상당히 좀 유발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인가 이 공식적인 그런 인터뷰 내지는 하여튼 그런 발언 기회 자리에서 싹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대통령실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뭐 어디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뭐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좀 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여론 관리상 이분은 좀 잘 이렇게 안 나타나시는 게 도와주는 거다. 아마 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가 뭔가 책 잡힐 만한 일이 생기면 다 사라져요. 어디론가.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아마 이분 뭐 계속 장관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어쨌든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근데 저는 아마 약간 모양새를 다 이렇게 막 감사라든지 뭐 조사라든지 하고 나중에 약간 경질 모양새로 약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 수준에서 이제 정리하는 될 때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벌써 아마 이분 사퇴하고 싶으면 국회 나오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바로 내일이라도 사퇴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퇴도 제가 보기에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보여요. 네.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주 뭐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입니다. 관련돼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일본 측이 오염수 처리,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및 일본 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입니다.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야당은 좀 강하게 반발하는데 이걸 한덕수 총리는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라고 그러네요. 뭐 계속 그래왔죠. 정치권 여당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정부의 입장은 뭐 애매합니다. 찬성이냐 하면 뭐 그건 아니다. 그럼 반대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자꾸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몰아가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게 가짜다 그러면 나중에 수산물 수입 나왔을 때도 당신들 이거 가짜라고 했잖아. 얘기하는 거. 이 문제 있다라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기준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문제 없으니까 수입해. 이럴 때도 문제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수산물이나 피해를 봤을 때 그거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 나와요. 왜 그러냐면 원인 제공 일본이 했는데 왜 우리 돈으로 그걸 물어줘야 되냐. 그럼 우리가 일본한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법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만 정치적인 명분도 없어지죠. 당신들 과학적으로 문제 없고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그럼 당신들이 알아서 할 거지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도 논리가 꼬여요. 수산물 수입 문제든 아니면 이 국내에서의 보상 문제든. 근데 이거를 자꾸 왜 가짜뉴스 허위선동 야당 탓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종훈 박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 정부가 외교적으로도 대응을 잘 못하고 있고 국내 그 여론에 관련해서도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놨는데요. 이 정도 중대한 사안 같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문답도 하고 그래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뒤로 싹 빠지고 총리가 전면에 나선 것도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령 우리가 불가피하게 뭐 IAEA 결정도 있고 하니까 뭐 용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밟아야 될 절차는 다 밟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의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려 표명도 충분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다 생략해 버리니까 더 의구심이 커지는 거죠. 도대체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뭘 약속했길래 이러느냐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야당의 이제 그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도 그걸 가짜 뉴스로 지금 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일부러라도 야당이 반발하고 있고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일본 정부에 그렇죠.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렇죠. 야당이 이렇게 말하니까 일본 정부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담화에서도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을 하겠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그 점을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히려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하고는 좀 다른 결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의아한 거죠. 왜 이렇게 대응을 하지? 그럼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쪽으로까지 지금 생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신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가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이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냥 대통령실은 얘기 들어보면 그냥 총리 말 것 같다. 대신했다는 얘기잖아요. 참모 뒤에 딱 숨었다는 모습인데 이건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만 해도 어민들 만나고 뭐 설득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론 뭐 기시다 총리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역할이죠.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이게 일본만 해도 지금 어느 예산 만들고 뭐 어민들한테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도 아마 제가 보기엔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당장에 이제 피해가 가면. 근데 그거를 그러면 당연히 야당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야당 얘기는 가짜뉴스고 근데 그 문제가 생기니까 보상해 주는데 야당하고 또 협의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가짜뉴스라고 해서. 그럼 가짜뉴스에 현혹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손해가 났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집권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 대응도 그렇고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국제적인 대세가 용인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난번 G7 정상회담에서의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지금 유럽 국가들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다 해제하는 뭐 이런 움직임도 그렇죠. 부인할 수 없고 동시에 우리 수산업이나 수산물 유통 과정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닥칠 피해를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대목이 많은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야당을 공격하거나 이거를 뭐 가짜뉴스를 치부할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산업 종사라든지 바다에 일하는 분들이 그게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장사가 되는 거나 아니면 수산물이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만 해도 10개 지역 하다가 전 지역을 이제 수입 금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럼 수입 금지를 현 상태로 유지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 다 풀어주고 있는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뭐 진짜 야당 탓만 지금도 계속 하는 게 참 이해 안 가요. 네. 그 방금 언급하신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 중국하고 홍콩 합하면 일본 수산물 수출의 40%가 넘는데요. 그렇죠. 예. 일본은 이 중국이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줄은 몰랐을까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죠. 예. 했는데 일단은 이제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 제일 그 고민의 대상, 골칫거리는 한국이었던 거죠. 예. 제일 문제 제기를 그동안 많이 하기도 했고. 예. 그런데 한국 문제가 일단 해결되니까 중국의 반발은 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예. 저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예산을 들여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안전하다는 내용의 정부 홍보 영상물이 만들어졌고. 일본도 안 한대잖아요. 이게 다른 것들은 다 보니까 1000회 정도인데 이게 1600만 회 조회가 나왔다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죠. 근데 거의 뭐 BTS급으로 나오는 급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 시사적인 거는요. 100만 정도 넘어가면 좀 많이 나온다고 쳐요. 대박이죠. 네. 근데 1600만? 그러니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뭘 돌렸냐. 그리고 이 전체 예산이 물론 3,800이라 그러는데 한 지금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이거 홍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사실은 이게 홍보를 할 게 아니고 이거를 10억 정도를 차라리 그 어민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지원해 주면은 칭찬이라도 들을 텐데 일본을 대신해서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 1,600만 조회는 저는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댓글 공작 전력이 있다 보니 더욱더 이제 이런 게 의심받는 거죠. 그러니까 조회수 이제 공작을 벌인 거 아닌가. 근데 합리적으로 보면 좀 너무 이상하죠. 네, 너무 이상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과거에 그랬던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적지 않게 한다는 거고. 아니 이거 조회수를 그렇게 만약에 조작했다면 해서 뭘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증만 야기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 내용 자체가 뭐 어찌됐건 뭐 일본 오염수 문제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많이 보시고 다 이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홍보 방향을 이제 잡아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이러면 이럴수록 국민들은 더 의심하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일본 정부를 두둔을 할까. 좀 뭐 일일 브리핑 한 내용도 보면 다 대부분이 문제 없다였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건 맞는데 어찌됐건 뭐 이 국민들 그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일본 정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고 있고 이렇게라도 나갔더라면 아마 여론의 반응이 좀 달랐을 텐데 요즘은 국민들이 그래서 정부 발표를 그렇게 썩 신뢰를 안 해요. 그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면에서는 홍보 전략이 실패한 거죠. 네. 이미 뭐 저는 지난번 아사히 보도 나왔을 때, 그러니까 총선까지 끌고 가면 불리하다. 그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어느 정도 맞는 게 아닌가.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이 뭐 용인하고 있다라는 모양새를 갖고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딱 하고 나서 논의 안 했다 그러지만 오자마자 이제 방류를 하는 구조로 가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와의 그 정도에서 이게 나중에 오래 끌고 갈 사안은 아니고 빨리 끝내버리자. 뭐 여기에서는 아마 서로 이해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시 30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